지금부터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컨퍼런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황준원 교수님께서 AX 시대 도서관의 AI 활용과 역할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황준원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1호 미래 캐스터로 유튜브 채널 마이애플을 운영하시면서 미래를 예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래 출연, 미래 채널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 트렌드 최고의 전문가 황준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준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오늘 AX 시대 도서관의 AI 활용과 역할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 AI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요즘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를 기획하면서 이렇게까지 고민이 많은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서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 AI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오묘하게 얽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개는 앞서 해주신 것처럼 저는 미래채널 마이애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우리 미래 생활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처럼 미래캐스터라는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쓰인다고 한다면은 이 AI가 우리 미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지식 정보 거기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경험들이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오늘 가장 좋은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AI가 나오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뭔가 바뀌어 가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구글에서 또 새로운 AI 발표가 있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또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물어보는 과정,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 어저께 구글 발표를 보면서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보를 앞으로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예전에 우리가 지식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으로 활용됐던 것은 텍스트를 읽는 거, 그리고 그게 발전돼서 책을 읽는 것으로 발전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AI가 너무나 쉽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서의 시대라기보다 어찌 보자면은 질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면 AI와의 지식 대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텍스트 이해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자, 저게 뭐냐면 세계 경제 포럼에 세계의 위기 요소들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영어 문서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의 위기에 대해서 알려면은 저런 외국어 문장들을 다 해석해서 읽어가면서 정보를 얻었지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런 거 100페이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챗GPT라든지 AI 서비스에 넣어가지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정리를 해준다는 거. 그 중에서 내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앞으로는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의회 문서라든지 법률 문서 같은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개정이 일어났을 때 두 문서를 비교해야 된다. 옛날에 사람이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찾아내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그런 두 문서 개정된 걸 올린 다음에 어느 부분이 바뀐지를 네가 정확하게 찾아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바로 한 5초 이내에 제대로 찾아주죠. 원래 초창기에는 이런 AI 서비스라는 것이 환각 증세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문제가 컸습니다만 점점 그 환각 문제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꽤나 신뢰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업로드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달라고 할 때는 환각 증세라고 하는 게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방식이 옛날에는 책, 텍스트라는 것만 있었지만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특히나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AI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사의 기조연설 2시간짜리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봤었어야 돼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 2시간짜리 영어로 된 영상 여러분들 다 보실까요, 요즘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유튜브의 스크립트라는 게 있죠. 자막 기능. 그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든지 아니면 문서화 저장해가지고 AI에게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클로드라는 서비스에 한번 올려본 건데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주요 발표 내용 정리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쫙 정리를 해준다는 거. 자,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옛날에 책이라고 한다면은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AI 시대가 되게 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정보를 그 AI를 통해서 얻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할 때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아니면 비유를 들어서 네가 설명해 볼래? 라고 한다면은 사람보다도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진짜 내가 그 부분에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을 해준다. 예전에 텍스트, 책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죠.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쉽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된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워낙에 이 텍스트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양으로서 함양을 해가지고 다시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더 잘 쓰시나요? 아니면 챗GPT가 요즘 글을 더 잘 쓰나요? 자, 특히나 그냥 업무적인 것들, 전형적인 말투의 문서라면은 이미 여러분들보다 챗GPT가 낫다라고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글쓰기 능력, 특히나 저는 감정이 섞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가 글을 쓰지 말고 AI에게 부탁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이메일을 작성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이 작성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펼쳐지냐?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질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AI에게 부탁하면은 딱 사과의 정석을 보여주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쫙쫙쫙쫙 나열한 다음에 네가 제대로 글 읽어가지고 구성해줘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부분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를 도와주는 도구, 캔버스라는 기능이 요즘 여기저기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써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테스트해보고 있냐면 한국의 고령화 상황과 칼융의 무의식 이론을 섞어가지고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럼 저렇게 좀 큰 화면에서 글을 작성을 해주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글쓰기에 특화된 메뉴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크게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모지 추가 잘하세요? 못하더라도 이제는 AI가 훨씬 잘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다듬기, 너무나 좋은 기능이죠.
전체 글 구조를 얘가 쫙 틀린 부분까지 찾아가지고 어법이라든지 문법 다 찾아서 정리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독해 수준을 정해 줄 수도 있는데 저 기능이 아주 신기해요. 뭐냐면은 유치원생 수준부터 대학원생 수준까지 정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어휘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저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길이 조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편집 제한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네가 딱 읽어본 다음에 수정하기 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찾아주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이라이트를 쫙 쳐주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수긍이 가면은 수락 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100% 글을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점점 AI를 활용해서 글을 쓸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확신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AI에 중독되면 중독됐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쓰면서 유용함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리고 정보 검색 능력.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정보를 얻는 원천 자체가 텍스트밖에 없었습니다. 경험 아니면 텍스트였는데 이제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AI가 정보를 찾아준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2011년 11월에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 그래프가 쫙 올라가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발견하려면 옛날에는 문서 자체를 다 뒤져봤어야 돼요. 이 책, 저 책 찾아가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꽤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났어요. 바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뭘 클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상 클릭해서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 때도 많죠.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맥락에 맞춰서 찾아가지고 정리해준다는 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점이죠. 자, 그리고 선진국에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텐데 각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찾아달라. 요즘은 뭐 인터넷 검색까지 대신 해주게 되면서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출처까지 딱 클릭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정리해달라. 옛날에는 이거 알려면은 다 찾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문헌 같은 것들을. 앞으로 과연 문헌을 직접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이 들지 않죠. 소수의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소수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 역시도 인간을 넘지 않았을까요? 자,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서비스가 노트북 LM이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챗GPT 가지고 다 웬만한 기능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 꽤 괜찮아요. 이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 새로 만들기 주제를 정해서 내가 모은 자료들을 다 때려 넣으면 돼요. 텍스트, 인터넷 기사, 유튜브 링크 다 넣으면은 얘가 그 내용을 쫙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업로드한 문서, 자료에서만 정보를 찾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출처에 대한 정확도가 100%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가 클릭하면은 내가 올린 문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하이라이트 표시해서 알려주거든요. 예전과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 노트북 LM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챗GPT나 노트북 LM이나 돈 내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나 어디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냐면은 글 길이를 처리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이 노트북 LM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AI 진행자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사회의 정말 큰 변화죠. 초고령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자료도 있고 관련 연구들 또 심층 인터뷰 이게 기사까지 다 좀 다양하게 AI들끼리 대화하는 준비해봤는데요. 거예요. 이 제가 올린 정해진 자료를 가지고. 미래라고도 불리는 현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한국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년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자, 파일 2024년 다운로드 말에 가능해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었어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거죠. 3년이나 빨라졌다고요? 와. 네, 이게 프랑스는 자,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고요. 앞으로는 이게 또 영상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시각 자료까지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기능은 사실 저의 직업을 없애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자료들을 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런 방송까지 해가면서 정보를 쉽게 아니면 더 재밌게 코믹의 정도를 높여가지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그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사람들이 자꾸 도서관에 찾아가게 될까요? 역할이 분명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노트북 LN 기능은요, 앞으로 또 이런 기능까지 추가될 거예요. 팟캐스트 방송에 내가 손 들고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내용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참여해가지고 같이 토론까지 가능해져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방식이 다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고대 그리스 때만 하더라도 책을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대화 위주로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는 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될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심층 보고서 작성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에도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한국말로는 저렇게 심층 리서치 기능이라고 하죠. 무료에서는 한 달에 5번 쓸 수 있고요. 3만 원 요금제에서는 한 달에 20번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전 세계 사이트와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찾아서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로 저렇게 길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점점 찾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찾아달라고 했을 때 30분이 걸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찾아본 사이트가 100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저런 기능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면 했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어저께도 구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예 구글 창 자체에 저렇게 딥서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수백 개 사이트를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주는 기능이 미국 사용자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굉장히 유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주변에 접하는 그런 환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확장해서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AI가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출산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 몇 가지 꼽을 수 있어요? 저는 한 5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챗GPT한테 50가지 꼽아달라고 하면 꼽아줍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게 또 말이 될 정도로 사고를 확장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앞으로 독서, 다양한 책을 읽는 것보다는 AI에게 생각을 확장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심지어 또 요즘엔 추론 능력도 좋아졌죠.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챗GPT에서 예를 들자면은 GPT-4, GPT-4.5 이런 게 아니라 O1, O3, O4 이렇게 O로 시작하는 모델들이 추론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줘요. 길게는 진짜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코딩 대회라든지 맨 우측에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박사 수준의 과학적인 질의응답에 대한 정확도예요. 보시면 맨 끝에 익스퍼트 휴먼 뭐죠? 전문가 사람인데 전문가 사람보다도 O1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것들을 사람이 읽어보고 거기에서 지식을 얻는 것보다 그냥 챗GPT 저런 O1, O3 모델에게 과학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정확도가 높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번외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의료 진단에 있어서 AI가 잘 진단을 내릴까요? 의사가 더 잘 내릴까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이 있었는데요.
의사가 기존 방식대로 논문 찾아보고 사이트 찾아보고서 진단하는 경우, 그리고 의사가 AI와 협력해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단독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누가 정확도가 제일 높았을까요? AI 단독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일이 현재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AI에게 다양한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고난도 문제도 풀어요. 수능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료 모델을 쓰신다면 아직도 중학교 수준의 수학도 틀릴 겁니다. 근데 유료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O1, O3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도 웬만하면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좀 어려운 계산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돈 내고 쓰시면서 O1, O3 모델한테 부탁을 하시면 정확도가 확 향상이 될 겁니다. 도서관 업무하시면서도 여러 복잡한 상황 계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료 모델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그 미분, 적분 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찍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문제 풀어달라고 하면은 벌써 2분 43초 동안 생각했죠. 자, 그런 다음에 저렇게 풀이 과정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춰요. 자, 추론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과학이라든지 수학, 코딩에 있어서 성능 향상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여기에서 멈출까요?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자, 그리고 회계 문제 같은 것들도 맞출 정도로 정확도가 좋아졌다라는 거. 벌써 이런 일이 펼쳐진 지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바로 AI가 실행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질문하면 답변만 주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에이전트라는 게 나와서 아예 실행까지 해주게 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마누스라는 중국 기업이 선보인 에이전트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지원서를 딱 압축해서 올려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네가 이거 읽어보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봐 보라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압축 풀어가지고 문서 읽어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판가름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행 계획이라든지 주식 분석이라든지 보험 정책 비교 여러 가지 것들을 나 이거 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클릭 실행까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AI에게 시키면은 잘 하고 있는지를 인간이 꼭 지켜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AI가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시 답변을 줘야 됐고 이제는 그냥 일을 시켜놓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한 번에 10개의 과제를 주어주면은 얘가 그냥 동시에 그런 것들 한 번에 처리해주고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업무 환경에서 완전히 나의 일을 자동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에이전트 기능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 기능이 그렇게까지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류도 많고 할 줄 아는 기능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할 줄 아는 기능이 많지 않았거든요. 조금씩 좋아진 것처럼 에이전트 역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발전하면 할수록 굳이 사람을 뽑을 필요는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발전이 업무 환경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지식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활용해봐라. 인용 출처를 밝힐 때 챗GPT를 이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서를 올려놓을 테니까 출처 내가 안 찾은 곳이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네가 좀 정리해줘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출처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어떤 검색어를 넣어서 어디에서 검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 사서분들이 하셨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키워드로 찾으면 좋다라는 것들을 인간이 맡았던 역할인데 사실 이것도 AI가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흐름을 개선하거나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통해서 지식 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글쓰기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네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면서 뭐가 틀렸는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고 하면서 나의 사고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도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과 내 아이디어를 비교하는 거. 자, 내가 쓴 글인데 이거를 만약에 니체가 읽는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토마스 쿤이 읽는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해가지고 또 나의 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글을 읽어가면서 지식을 채워가지고 막 섞고 그런 게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 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글쓰기와 뭔가 정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요건 재미난 건데요. 저는 예전부터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요거를 꼽았어요. 뭐냐면은 저자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자칫 독서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진리로 오해를 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음성 모드를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해요. 자, 니체 비극의 탄생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다. 그 상황을 제가 실제로 똑같이 한번 제 챗GPT를 이용해서 해봤어요. 지금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는데 니체는 인간은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되었으며 이러한 취기의 발작 속에서 모든 본성의 예술적 힘이 드러난다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니체가 말한 인간은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된다는 표현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술 자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이는 이런 식으로 예술적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대 생각 같은 것들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AI와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독서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펼쳐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획득하고 소화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 시대에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역량은 무엇인가? 일단 저 좌측에 정리해 놓은 게 벌써 AI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상당 역할을 맡았던 게 사실 독서였습니다. 독서, 책, 글쓰기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역량 자체는 사실 요즘 AI가 너무나 잘 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도서관에 의미하는 바는 뭘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죠? 자, 그리고 어려운 역량도 제가 새롭게 정리해 놨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력과 개성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 같아요. 저게 여기 어때 광고인데요. 저기 나와 있는 모델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처럼 똑바르고 아주 올곧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AI 시대에 덜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육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곧게 교정하는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교정된 사람일수록 누구와 닮아 있는 거죠? AI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곧게 교정된 나무보다 멋지게 휜 나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AI 시대, 크리에이터의 시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AI가 이제는 뭐든지 내가 시키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점점 쉽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취향과 안목, 좋은 감각을 갖추는 게 그 사람의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집 중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최근엔 가장 핫하죠. 저기 사람들이 왜 갈까요? 정말로 베이글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가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요분이 이제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창업자세요. 저 좌측에 있는 사람. 50살이 넘으셨어요. 52세인가 그러실 거예요.
집안에서도 신발을 안 본다고 하세요. 집안에서도 그런 좀 꼿꼿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는 세상에 많은 넘쳐나는 물자와 지식 정보, 그리고 AI, 그런 각종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의 취향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또 성수동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 있는데 간판부터 다르죠? 안에도 저런 재미난 소품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저런 것들을 하려면은 정말로 좋은 취향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다라는 게 획일화된 게 아니죠. 독특한 취향이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AI가 뭐든지 답을 해주기 때문에 뻔한 질문을 하게 되면 뻔한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역량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연예인 김재현 씨의 연기자, 원래 호기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11시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끝에 깨달음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AI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지식들을 끊임없이 채워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알려주지만 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하지를 않죠. 자, 그리고 질문 수준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오죠. 왜냐면 이 방식이 이 단어 다음에 나올 확률 높은 단어를 계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질문을 하면 진짜 뻔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학생 수준의 글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진짜 뻔한 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저출산 현상의 이점을 생각하고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써달라고 하면 다른 글이 나올 거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친척의 수가 줄어들겠네? 그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바뀌는 거 아니야? 거기에 관련해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또 다른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는 또 중요 역량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과 질문을 잘하려면은 결국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미래에 제일 중요한 역량으로 꼽은 게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AI는 파트너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량.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사람이 꼽은 것은 위시와 드림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큰 바람을 갖는 게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것도 AI가 못하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는 팝업 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원데이 클래스, 그림 그려보기,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오감을 통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은 AI가 대처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허구에 대한 믿음 역시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명품이라든지 한정판 굿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그 브랜드라든지 한정판이 왜 인기인지에 대한 허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그렇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는 개발자의 상상력이 부를 개발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개발자의 상상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독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서도 유용한 것이지 이제는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오타쿠적인 감성을 느끼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감과 상상력 역시도 이제는 다 인풋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도 중요한 것이 독서가 가장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누군지 아세요? 플레이브라고 하는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저런 걸 누가 좋아해? 음악방송 1위하고 멜론 차트 1위하고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저
펜 굿즈를 판매했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살 정도예요. 저런 것들 붐을 일으키고 뭘 사람들이 좋아할지 기획할 수 있는 건 결국 아직까지도 사람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성과 관련된 영역도 아직은 AI가 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소년이 온다와 같은 책뿐만이 아니라 저런 에세이 같은 것들, 아무리 글을 잘 써준다고 하더라도 AI가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언젠가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글을 토대로 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거. 지금도 AI가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기 시작했지만 인간 연기자의 그 미묘한 부분이라든지 저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짠한 감정들, 과연 그런 것까지도 대체가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인간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잔함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는 건 역시도 아직은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역량을 길러내는데 과연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와 세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본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AX 시대, AI 전환 시대에 도서관의 AI 활용과 역할 변화는 무엇일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는 게 어찌 보자면 너무 오지랖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전환 부분들 딱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도서관이 역할 전환을 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생각나는 것도 너무 뻔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AI에게. 생각 확장하는 데는 AI가 최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가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챗GPT에게 물어봤는데, 자, 자료 보관이라든지 정보 검색, 신뢰 정보 제공, 정보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공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AI가 뭐 논문도 이제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 교육하는 것도 많이 담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역할이 유지 또는 증가된다라고 예측한 곳이 있으니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역할 전환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정보를 도서관에 저장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AI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제공해주는 역할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가 정장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정제를 하거나 활용하기 전에는 그냥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그 데이터 센터에 붙게 되면은 24시간 지능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 도서관이라든 그런 곳들에 있는 게 사실 다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에 AI가 접목이 되게 되면은 24시간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지식과 정보, 인사이트를 뽑아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줄까가 아마 큰 도서관의 전환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가 알려준 건데요. 여기서 유지가 그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들을 보자면 5번째, 정보 활용 교육 및 리터러시 증진이라고 얘는 뽑았고, 또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문화 및 커뮤니티 센터. 저도 사실 처음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딱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AI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역할. 이 2가지가 크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그록이에요. 여기서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교육 및 학습 지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2번째 문화 보전. 왜냐면은 국회 도서관에 있는 것들, 한국어 자료는 뭘 담고 있냐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 특수성, 지역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AI가 만들어졌을 때 한국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지능을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큰 중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뻔한 얘기예요. 도서관의 문화 공간 역할.
이쪽을 증진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강연회를 연다든지 토론회를 연다든지 이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AI와도 대화가 되고요. 사람이랑도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함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 시대로 이미 바뀌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나지 않았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 지금 보자면은 한 가지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지는 거. AI, 사람과 함께 토론이 펼쳐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엮어보자면은 요즘 뭐 반려동물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도서관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공간, 뭐 이런 역할이 상당히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반려동물에 대한 성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뭐 독서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 강아지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굉장히 애로사항은 맞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위스키 한 잔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꽤나 많이 생겨났죠. 책, 그리고 위스키, 커피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저거 촉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어디서 체험해 본 거냐면은 사실 이 대구예요. 대구 더현대 거기에 가보시게 되면 3층인가 4층에 저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촉감으로 만들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공간이 더현대 대구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것들을 한번 작가와 연동해서 예술 작가와 연동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후각적인 것들, 문학이라든지 그 시대의 작품과 관련해서 향수라든지 향을 재현해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는 거. 요거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했던 거냐면 현대미술, 미술관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작품과 관련된 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향과 작품을 묶어가지고 강연회를 연다든지 하는 행사들은 꽤나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행사를 하는 역할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쏘버린 AI의 원천 역할로서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 보셨나요? 거기에서도 소버린 AI가 언급이 됐어요. 한 후보자에 의해서. 자, 소버린 AI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AI 주권입니다. 그래서 AI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부 또는 조직의 통제력을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AI를 쓰실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이버 클로바 X 쓰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고 다 미국산 아니면 중국산 서비스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 AI 주권을 놓치게 되면은 AI와 관련된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외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소프트웨어, 모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주권 역시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데이터 학습이 영어권에 비해서, 영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그런 데이터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대표 사례로 이런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챗GPT한테 그래서 동해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야 돼? 라고 했을 때 학습된 데이터가 아무래도 일본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Sea of Japan으로 더욱더 통용된다라고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가 해외 데이터일수록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AI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관점으로, 해외 데이터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AI 데이터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그렇게 많은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한국의 텍스트 자료들을 AI에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텍스트, 우리나라 텍스트와 AI를 향하는 그런 도서관의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은 별 얘기가 없더라도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디스토피아적인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외국의 AI 시스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조작하는 것도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서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역할을 도서관에서 앞으로는 많이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담게 되려면 저작권 문제, 그리고 출판사와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MCP A2A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MCP라는 것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클로드라고 하는 AI 서비스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USB-C 포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뭐 챗GPT면 챗GPT,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그런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에 접속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 규약이 다 다르다 보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종 데이터와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통신 규약을 통일하자는 거예요. MCP 방식으로. 그래서 USB-C 포트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각종 기계에 다 꽂을 수가 있게 된 것처럼 그 통신 방식을 통일하는 게 바로 MCP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잘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도서관 그리고 정부 행정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앱, 각 앱마다 각 서비스마다 뭐 국회 도서관 MCP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 포토샵 NCP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챗GPT면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 클로드 그런 애들이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정보를 긁어와서 뭔가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가지고 권한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마다 이 MCP라는 방식을 개발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MCP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챗GPT가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방향,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클로드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챗GPT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저께도 발표가 났는데요. 구글 제미나이 역시도 이 MCP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앱이 뜨는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MCP 형태로 개발하는 게 뜰 거다라고 해서 개발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앱처럼 도서관 MCP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서관에 MCP를 만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의 정보들을 출처 분명하게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내는 게 가능해질 텐데 그렇다면 도서관에 찾아올 이유는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AI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로서 이거보다 굉장히 큰 역할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바로 A2A라고 해서 구글에서 개발한 거예요. 뭐냐면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각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가지고 AI들끼리 협력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방식. 근데 AI들끼리, 에이전트들끼리 통신하는 방식이 또 다르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연결하는 통신 규약을 만든 게 A2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AI가 각 분야에 가장 특화된 에이전트에게 일을 할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일이 다 처리가 되면 그걸 묶어가지고 결과를 주는 방식이 A2A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 채용 중이야. 첨부된 것은 직무 설명서. 이 담당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AI가 딱 찾아보니까 에이전트들 찾아보니까 이때는 소싱 에이전트라는 게 제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걔한테 일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명령을 해요. 자, 이 지원자들마다 경력사항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때는 심볼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각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트들마다 일을 할당하고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결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각기 다른 각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협력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 분명히 등장할 에이전트가 뭐가 있냐? 도서관, 책과 관련된 특화된 에이전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해외 논문 사이트를 제대로 분석해 줄 수 있는 AI가 있을 것이고 국회 도서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문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각 에이전트들이 협력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결과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MCP와 A2A 차이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갈 건데 계획을 짜달라고 했을 때 MCP 방식은 AI 하나가 각 서비스에 다 접속해가지고 데이터 긁어오고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대한항공 서비스에 들어가고 야놀자 서비스에 들어가고 캐치 테이블에 들어가가지고 정보 긁어가지고 실행까지 한 번에 해주는 게 MCP 방식. 그러니까 영화 그녀에 나오는 것처럼 AI 하나가 다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도서관 MCP에 들어가서 다 처리해주고 A2A는 나 스페인 여행 갈 거에 계획 짜달라고 하면은 비행에 특화된 AI에게 비행 일은 맡기고 호텔에 특화된 AI에게 호텔 일은 맡기고 레스토랑에 특화된 AI한테 맡겨가지고 그 정보들을 결합해서 정보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성공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AI에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잘 이용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AI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해외의 데이터 관점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렌즈를 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연결하는 건 역시도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X 시대에 도서관의 AI 활용과 역할 변화. 제가 생각한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핫한 것은 현재로서는 MCP와 A2A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소문이 제대로 나면은 그때 움직이셔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 AI와 접목될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이 나왔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때 진입을 하셔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지금은 과도기이고 너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과거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일단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지식을 보관하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AI 시대, AI 전환 시대의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을 생각해 보자면은 지식을 재구성하고 학습을 시키는 공간. 그 학습을 누구에게요? 생성형 AI, 요즘 발달하고 있는 그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역할로서 변모해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유연함을 가져가는 게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아마 마이크 전달이 될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자,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있나요? 너무 많이 계시니까 원리를 찾기 같아요. 네. 네, 강의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생성형 AI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최근 정보까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검색 기능을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들에 대한 뭐 출처 정보나 혹은 어떤 그런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어도 검색 기능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게 전혀 괜찮을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줄 수 있는지 최근 정보까지 물론 포함해서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 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후처리를 한 다음에 주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 대통령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터넷 검색을 대신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대신해 주니 최신 정보들을 알려주고요. 만약에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도 몇 년 전 자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명령하시면 되세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자료만 찾아줘라고 하면 또 찾아주고, 아까 소개해드린 특히나 그 딥 리서치 기능, 심층 리서치 기능에서 AI가 아예 물어봅니다. 한 5년 내의 자료로 찾을까요? 뭐 10년 전의 자료도 괜찮나요? 뭐 그런 것들로 확인을 얘가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을 내가 이런 식으로 뭐 몇 년도의 자료만, 뭐 한 달 내의 자료만 찾아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 사이트를 다 뒤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문 검색에 있어서도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보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MCP라는 게 이제 논문 저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면은 최신 정보가 올라왔을 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정보를 긁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되는 게 또 MCP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 정보 역시도 잘 찾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찾을 가능성이 100%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여기 계시네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뭐 대학의 학생들이 이게 챗 GPT 이용해서 리포트를 쓰고 하니 뭐 어떤 나라나 뭐 대학에서 그걸 못 쓰게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권해야 되는지 못 쓰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못 쓰게 했었는데 요즘은 또 허용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AI 시대에 벌써 그런 것들 못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뒤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거부했던 것들도 이제는 그냥 자율로 허용하는 분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집단 중에서 제일 AI를 많이 쓰는 집단이 대학생이 돼버렸죠. 그래서 기존의 대학 교육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안 쓴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젠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 위주로 많이 판단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인데, 기업이나 여러분들 공공기관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너 이거 네가 했어? AI가 했어?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 교육 역시도 뭐 인풋, 뭐 아웃, 그 암기라든지 배운 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거에 추가로 AI 활용까지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역할이 변모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교육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지금 이제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정답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유명 언론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점점 미국의 사람들이 대학 학위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I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블루칼라 업종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AI가 지식 역할을 맡게 되면서 대학과 교육, 그리고 우리가 업무하는 방식 자체가 다 바뀌게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AI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각 분야마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십니까? 저기 계신. 다 마이크 전달 드릴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희 아이가 시각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뭐 미술관도 가고 책도 보면서 이제 감각을 키우고 있는데
AI 시대가 오면은 이제 디자인도 AI가 다 할 텐데 얘 영역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펼쳐줘야 될지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각 디자인 분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과 비전공한 사람과 일단 아까 말씀드린 취향과 안목 자체가 다르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내가 정교한 기술로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안목과 취향, 감각 위주로 그 역량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건축가 중에 유현준 그 건축가도 전에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디자이너의 역할은 AI가 만드는 거 계속 넘겨가다가 요거 괜찮은 것 같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목. 그게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시각 디자인에서 이제 3D로 디자인을 한다더니 그런 역할은 AI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뛰어난 감각과 안목,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갖춘 그 개성이 있는 시각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야든지 앞으로 플러스 알파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딱 뭐로 비유하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냐면, 왜 레시피, 음식 레시피는 다 알려져 있는데 줄 서는 식당만 그렇게 줄을 길게 설까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는 뭔가 특별함,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트렌드 요소를 접목해서일 수도 있고, 그럼 뭔가를 접목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뭔가를 얹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결국에는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아직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길러내서 나의 업무, 시각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다 하나 뭔가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